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후속 행사로 오늘 광주로 내려가 서남권 첨단 산업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동시에 추진하자면서 책임을 확실하게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인호 기자, 이 대통령 국민 보고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를 구체화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사업 실행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원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끝난 뒤 서남권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이재용 최태원 회장에게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가 아닌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 거주와 교육 여건 등을 최대한 잘 만들어내겠다며 자신이 직접 관할해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뜻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를 언급했는데요. 이번 투자가 그간의 소외와 배제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동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이번에 호남 투자가 많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족지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특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산업용지, 반도체 인재를 길러낼 기반 등 서남권의 입지 경쟁력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서남권 투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천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의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까지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인데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2%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틀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내일부터, 토어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중개 의뢰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이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며 선수들에게도 비판보다 격려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다며 다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월드컵 직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으면서 귀국했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이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개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국회 본회의 개최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원구성 시한을 오늘로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적통 논쟁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 시각은 다시 정해졌습니까? 네, 오후 2시에서 5시로 한 차례 미뤄졌던 본회의는 1시간쯤 뒤인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11곳 상임위원장 명단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다소 지체된 데다 투표용지 준비 등 실무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표결 절차는 오늘 밤 늦게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전과 오후 2차례 공개 회동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는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출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민주당 단독 처리를 막을 뚜렷한 묘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앞서 법여권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 경쟁이 이 친노 적통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죠. 네, 8.17 전당대회를 48일 앞두고 민주당에선 때 아닌 적통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노사모와 멀어졌던 정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재차 저격했습니다.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누가 적통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은 적통에 적자도 꺼낸 적 없다면서 소모적인 적통 논쟁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1인 1표제에 태클을 거느냐며 흔들지 말라고 적었는데 최근 1인 1표에 비판적 발언을 한 김민석 총리를 향한 견제구로 풀이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고별 인사를 전한 김민석 총리는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국정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정부의 여러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각 진영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가세하며 분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거취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당 내용이 심화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장동혁 대표, 오늘 국회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선관위 쇄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기간 미뤄졌던 친한계 인사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장 대표 사퇴 요구 등 이른바 해당 행위와 관련한 징계 요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명분만 더 쌓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3백 전술 실패에 빗대 장 대표가 실패한 징계 전술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홍 전 감독은 사퇴라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 분열을 초래하는 징계는 막겠다며 장 대표와의 공개 충돌을 또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 1명이 구속된 이후 경찰이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수근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경찰이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특정하고 이 중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냐고 물으며 경찰관의 목덜미와 팔을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1명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에서 불법 행위로 수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막아 체육단체 업무를 방해하거나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을 무단으로 수색한 시위 참가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회 국조특위가 개표소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등을 방문합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 올림픽공원과 송파 선관위를 찾고 다음 달 8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등 행안부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JTBC의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의 채무 조정을 일단 자율에 맡겼습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중심이 돼 자구책을 찾는 자율구조조정, ARS 절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구조조정은 회생 개시 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장 3개월 안에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JTBC 측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내용대로 채무구조 조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TBC 측은 통상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JTBC와는 다르게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고 오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 자체 판단은 물론 5개사의 채무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중 상승세로 전환해 0.97% 오른 8,47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26% 오른 8,416으로 출발한 뒤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오름세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키워 한때 8,667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3.41% 상승한 33만 4천 원에, SK하이닉스는 0.84% 오른 26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법사위에는 서영교 의원, 정무위에는 유동수 의원, 재경위에는 조승래 의원, 과방위에는 송기현 의원, 그리고 국방위에는 진성준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행안위에는 김영진 의원, 그리고 문체위에는 이재정 의원, 농해수위에는 서삼석 의원, 기노위에는 김정호 의원, 운영위에는 한병도 의원, 마지막으로 예결위에는 이광재 의원을 추천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는 더 취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를 비롯한 비상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 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제주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관측일에 역대 3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인데 장마비는 7월 첫날인 내일 남해안까지 넓혀집니다. 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아직 유동적이라서 당분간은 찜통더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부터 제주도를 지나 일본까지 길고 두터운 띠 같은 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입니다. 제주도는 점차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11일 늦은 지각 장마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3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장마 비구름은 밤사이 북상해 7월 첫날인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에 장맛비를 더 뿌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장마권에 드는 건데 올해 남부의 7월 늦장마는 역대 공동 5위에 해당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남해안에 비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 비가 내리는 30일에서 1일 사이 장마철에 돌입을 한다. 정체전선이 중부 내륙까지 북상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충청 지방에 다음 주 초반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 시작은 무척 유동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체전선은 다시 북상하기 어려운 찬 공기 영향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바운더리에 어느 정도까지가 위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강수가 도입되어 있다고 해서 장마철로 들어선다라고 속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중부지방에서 가장 늦은 장마였던 때는 1982년 7월 10일. 올여름 중부 장마가 이보다 늦어진다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최고 180mm까지 호우가 내리고 장마가 늦어지는 내륙은 찜통더위와 소나기가 반복하겠다며 불안정한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진은 수백 차례 이어지고 있고 또 폭우도 예고돼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순유 특파원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공식 집계 실종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서자 유엔은 시신 수습용 포대 10,000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2,000명이 넘는 탐색 구조대는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We have had 500 aftershocks, and the latest was this morning.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keep on operating in a high-risk environment.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예고되자 유엔은 긴급 의료 지원과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 구호 물품의 보관과 물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주의 경우에 지난 1999년 5만 명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공포감이 더 큰 상황. 강한 비바람으로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으며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 위험과 산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There is a tropical wave that is expected in the next hours to reach Venezuela, and this will bring heavy rains. You can imagine what this means for the displaced. 이재민이 늘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골프장은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찬 대피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벌레들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 하며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폭우와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카타르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핵 논의 착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로 재설정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호르무즈 통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Doha is going to be perhaps important, perhaps not. We're going to find out. It's almost won militarily, I would say. And it's really very simple. It's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We don't want.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مسیرهای عبور و مرور رو در این شرایط موقت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عیین میکنه و ما مسیر دیگری رو نمیتونیم بپذیریم. 또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재설정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곧 관련 회담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는 오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인데 이란은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에 동참하겠다는 프랑스의 제안도 도발이라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의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비핵화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나흘간 무력 공방을 벌였던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30일 도하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못 박았고 미 백악관도 특사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이번 주 미국과의 직접적인 실무회담 계획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종전합의 이행을 점검할 전문가 대표단을 도하에 파견한다고 밝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대표단이 도하에 집결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또 긴장 완화를 위한 모종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씨를 맞으려 팬들이 교도소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입장 없이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곳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형 생활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망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소 울타리 밖에는 보라색 복장의 팬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소속사 측은 당분간은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호중 씨가 가석방 당일에 자필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감을 갖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였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겪다가 지난 4월에 숨진 상인 백모 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제61차 위원회에서 백 씨의 사망과 이태원 참사와의 연관성을 밝혀 희생자로 인정했다며 진상규명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에 있는 주점에서 운영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백 씨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송하거나 이송할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부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제주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를 타기 전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며칠 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는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의 소지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발견된 실탄은 389경 권총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도
실탄을 소지한 채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직후 조사에서 A씨는 퇴직한 선배 경찰에게서 실탄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실탄을 건네받은 시점과 장소,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이유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 보안 검색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제주, 김해공항에 우선 보급한 CT 기반 3D 검색 장비를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고 CCTV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 CCTV에 찍힌 사진을 본 뒤 업주 측에게 오히려 따지기도 조롱하기도 했는데 촉법 소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대납 PC방 카운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학생이 현금 보관함을 뒤집니다. 훔친 돈을 또래에게 건네고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또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칩니다. 그러다 본인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발견합니다. 업주 측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찾아와 왜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뽑아놨느냐고 따졌다며 황당해했습니다. PC방을 나가면서는 조롱하듯 엄지를 치켜 세우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PC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카운터로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 안팎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되던 조롱성 표현이 어떻게 10대들의 응원 문화로 번지게 된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 1고와 경기 중인 배제고 더그아웃에서 경기와 상관없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스타벅스는 당시 탱크 텀블러를 앞세운 행사를 진행했다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연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구호는 당시 논란을 끌어와 5.18의 배경 도시인 광주 소재 학교를 조롱한 걸로 해석됩니다. 배제고 측은 일부 학생 행동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여러 학생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과거엔 이 같은 조롱성 표현이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 안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SNS와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일수록 주목받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원래 의미보다 재미와 반응만 남은 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래 문화 영향을 받는 10대들 사이에서 혐오 표현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한 소수의 아이들이 먼저 그거를 문화를 주도하고 그 문화에 어울리려면 써야 되는 거죠. 자기도 그 문화적 기표를. 그게 일배인 거고. 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차별과 혐오 표현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또래 모방을 청소년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혐오 표현이 개인적 신념보다는 사회적 학습과 모방에 의해 퍼진다고 본 겁니다.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는 표현이 10대들의 응원 문화에까지 스며든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을 2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승헌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주 혹은 2주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또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뒤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 혹은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하반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됩니다. 8월부터 KTX와 SRT의 예약 앱이 합쳐집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11월부터는 일기예보가 상세해집니다. 향후 6에서 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 예보의 시간 간격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좁아지고 예보 해상도도 도단위에서 5km 격자로 촘촘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수출입 업체 환전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농가 곰 사육 금지 유예 기간이 오늘 끝나지만 보호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9개 농가에 219마리 곰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8개 농가의 곰 147마리는 양도 양수 계약이 마무리됐는데 곰 보호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농가가 임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마리를 키우는 1개의 농가의 경우 곰 사육 용도 변경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가에 있는 219마리 곰 중 129마리는 올해 보호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며 나머지 곰에 대해서도 추가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한 보호시설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붙잡힌 40대 남성 용의자는 양육권을 놓고 갈등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주택가에 경찰관들이 배치된 채 법의학팀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골목바닥 곳곳에 사건 현장을 표시한 번호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 40km 떨어진 소도시 휴타데이 청소년 보호센터에 한낮 총성 여러 발이 울렸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직원. Ich kann Ihnen auch an dieser Stelle sagen, alle Getöteten sind Erwachsene und sind keine Menschen, die in der Einrichtung Schutz gesucht haben oder die dort in einer Jugend- und Kindereinrichtung waren, sondern es 총격 용의자를 포함해 사건 용의자 3명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는 튀르키예계 독일 국적인 45살 남성. 생후 석 달 된 딸 양육권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Nach bisherigen Erkenntnissen handelt es sich um eine Tat, die aus familiären Motiven begangen wurde, um eine extrem kaltblütige Gewalttat ohne politische oder wirtschaftliche Hintergründe. 사건 당시 센터 사무실에 있던 딸과 엄마는 화를 면했습니다. 이 센터는 어린 자녀를 둔 취약계층 여성 지원 시설이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부근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긴장감이 더했는데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지중해 휴양국가 모나코의 한 주택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우크라이나 재벌 일가가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저녁 한 용의자가 프랑스 접경 지역의 주거용 건물 로비에 두고 간 의문의 소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하고 또 함께 있던 13세 소년도 다쳐 인근 프랑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수사 당국과 주요 외신들은 이번 테러의 표적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억만장자 바딤 예르몰라예우라고 지목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에서는 더위의 기세가 강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날이 무척 더웠는데요. 중서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전 32도까지 오르는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부산 25도 등 남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면서 더위가 조금은 약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밤까지 제주 산간에 18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12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거센 지탄을 받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일본에서 일부 옹호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고노다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동문 홍명보를 괴롭히지 말라는 글을 어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고노 의원은 홍 감독이 지난 1997년에서 1998년 현역 선수로 뛰었던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임 대표이사입니다. 칼럼니스트 에노키도 이치로도 명보, 일본에 오길 바란다며 당신의 투지를 J리그 팬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을 향한 이 비난 여론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팀은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기록을 세우며 침울하게 탈락했지만 이에 대한 격렬한 반응은 세계를 더 놀라게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국가가 있는데 상당수 국가는 월드컵 출전 자격조차 없다며 한국인이 그렇게 분노하면 중국 대표팀은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고 자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다는 응원을 요청하며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서를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먼저 동복댐의 높이를 높여 25만 톤을 확보하고 기존 여유량 5만 톤까지 더해 모두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3단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흥댐, 주암댐의 여유량 15만 톤과 함께 보성강댐과 나주댐에서 각각 10만 톤의 용수를 용도 전환해 반도체 단지 용수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면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10,000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 이 반도체 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지역 특혜 논란과 관련해 호남 특혜 주장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국회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연일 공세를 이어갔는데 친청계에서는 편파적 파묘를 멈추라면서 맞받으면서 이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만간 당으로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363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정부의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김 총리도 1년 동안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당에 복귀한 뒤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통 논란에서 촉발된 갈등은 확전 양상입니다. 역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두고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정 대표가 반대의 선봉에 서지 않았느냐며 재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 앞에 이거를 적통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적통의 적자도 입으로 꺼낸 적 없다며 내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정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서면서 당권 주자 사이 충돌은 대리전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편파적 파묘를 하면 누가 이득이냐며 육선 의원답게 당대표 경선에 임하라고 쏘아붙였고 한민수 의원도 우리 안에 적대와 편 가르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파묘 논란까지 민주당 내 계파 투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시작으로 적통 논쟁까지 벌인 당권 주자들은 이제 1인 1표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내일 오찬회동을 합니다.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년 뒤 민주당 공천권을 쥘 대표 자리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두 사람 간 단독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거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우선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고공행진 중인 주가 등을 놓고 대화할 거로 보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제안과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등 정부의 거듭된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잖아요. 맞아요. 정상 레벨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당권 주자 간 기싸움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전대 국면과 맞물리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내부 분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 회동 이후 이른바 원팀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 주도권에 열쇠가 걸려 있는 만큼 실세 여당 대표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취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징계 전국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호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공언하자마자 지방선거 기간 멈췄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전후로 취소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닌 안건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원 당규 위반이나 해당 행위 등의 명목으로 제소된 현역 의원만 두 자릿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징계 대상 1순위로는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앞서 장 대표가 직접 지도부를 공격한다고 콕 집은 초재선 모임 대한과밀의 구성원들을 겨냥한 징계 회부 요청서도 접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지도부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잡아놓은 게 없다면서도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서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거고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징계 전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원 이후 첫 일성으로 기강을 언급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격 징계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퇴 압박에 당권으로 맞서는 모습인데 내홍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서영교 의원을 추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지를 통해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에 조승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원장에는 송기현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체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서삼석, 김정호, 한병도, 이광재 의원은 각각 농해수위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운영위와 예결위 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임금협상 결렬에 이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측은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혀 대화 물꼬는 다시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된 이후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앞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86%가 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입장차가 크다며 조정을 종료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다음 주부터 연장 근로와 토요일 퇴근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부장으로서 한치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3만 조원에 단결된 층으로 3만 조원이 승계하는 그날까지 강국에 부직에서 반드시 정치해내겠습니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작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상을 염두에 둔 주장입니다. 또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조의 압박 속에 사측은 11번째 이후 중단된 교섭을 다시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생산에 매진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다시 시작될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 수위와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기될 교섭에서는 사측도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현대차 노조 파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법원이 JTBC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하고 나머지 중앙그룹 4개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JTBC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구조조정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절차로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홀딩스,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오늘 개시됐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토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경찰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경찰청장에 이어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 경찰지휘부 양대 축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굵직한 현안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간의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들이 기대한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수사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다음으로 직급이 높은 치안정감이 수장을 맡는데 차기 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유승열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를 대신합니다. TV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반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경찰지휘부 양대 축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자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 본부장은 조직원 모두 업무 이해도와 충성심이 크다며 대행 체제를 향한 걱정을 일축했지만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은 수사 착수 10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거듭되는 가운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수본부장 직에는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내부 인사 기용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후임 인선으로는 경찰대 출신인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사법고시 출신인 배대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최보연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 지휘부 인선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로 미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공백 찾을 우려로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관련 고발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가족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던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 생활 시절 쓰레기장에서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지난 4월에 제대 후에 가지고 나와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통영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리 상담에 나서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20일 전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범인이 다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운동도 못 합니다. 다 무섭다고 하면 아니지 뭐. 한 사람 공적이 왔어요. 집단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는 일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주민분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범행 현장 근처에 CCTV 5대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알리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지하철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같은 임시 방편이 마련됐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주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50대 작업자 1명이 양손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2명은 연기를 마셔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가 약 180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화재로 고립됐다가 구조되거나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실탄을 소지한 채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8일 김포로 가는 항공기 탑승 전 389경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적발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다만 권총은 갖고 있진 않았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한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유료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 앞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또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오만 به عنوان کشور ساحلی دیگر تفاهم بکنیم. حالا به هر دلیلی اگر عمان علاقه‌ای هم به این کار نداشته باش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ین کار رو به پیش خواهد برد.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با وجود اینک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شرکت‌های کشتیرانی و فورواردرها در حال حاضر برای کانتینرها تو جنوب ایران رزرو ارائه نمیدن. دلیلش همینه که میگن ریسک حق بیمه‌ها خیلی بالا.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리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in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조치는 6월 말로 시행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비상조치도 완화 폐지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됩니다.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미 한국행 희망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 등을 언급하며 한국행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We discussed in details this issue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Geneva Conventions. 포로들 의사에 반해 박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당장 한국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로 문제를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 군인 포로 송환 문제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확정되면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행이 결정이 될 경우에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의 또 국내법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중동 건설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재건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This reconstruction project will be one of the biggest in this century, and we are interested i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this project. 외교부도 플랜트와 에너지, 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년째 공회전한 이유와 또 남은 쟁점까지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입국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네, 지금 짧게 영상을 보셨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팬들이 좀 현장에 간 것 같더라고요. 고성이 좀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관련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상했듯이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정도 고성이랑 야유 같은 것들은 이미 좀 충분히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사실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 월드컵의 이런 결과적인 참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해명하는 홍명보 감독의 그런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분노가 더 쌓여갔던 것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예견이 된 장면이었다. 마지막까지도 또 취재진들이 질문하던데 딱히 대답 없이 묵묵부답 상태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점까지도 사실 조금 더 팬들에게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공항에 이제 160명 정도의 경찰관이 배치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뭔가 이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지난번보다는 경찰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역시나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들 그리고 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160명이라는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짐작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팬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특정한 집단에서 다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또 산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질서를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좀 우려하지 않나. 그래서 좀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혹시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애초에 조금 방지를 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명보 감독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성 글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성자를 좀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경찰에서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또 추적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총대를 메고 홍 감독에 대해서 살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게시글이 또 공개가 됐었는데 일단 본인은 이것이 장난이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상대방이 봤을 때 혹은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는 실제로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주요 고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축협에서 과거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원래 같으면 이런 전력강화위원회 등에서 후보를 추천을 하고 이것을 축협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좀 위법하게 개입을 했다는 거죠. 절차적인 것들을 다 위반을 해가면서.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 회장이 공식적인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낙점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임 과정에서 이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당시 이제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이 최종 후보에 대해서 면접 진행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걸 이제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고 현재 2년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단 사실 이 사안 자체가 무척 좀 까다로운 사안이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리적으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축구협회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관계자들이 업무 방해 피해자기 때문에 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관련된 그런 행정 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정부의 그런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 자체를 깊숙이 좀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리적으로도 사실 성립 여부가 충분히 좀 고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이 2년 전에 접수가 됐는데 사실 경찰이 이제서 이제 적극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결과에 따른 이제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좀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사안 자체가 뭐 중대성 여부를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예컨대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정몽규 회장이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위반해서 감독을 선임했을 때 이게 결국 뭐 타인의 업무, 뭐 축구협회라든가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뭐 회장의 업무라고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법리적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뭐 축구협회 측에서 뭐 이사진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자들이 나서서 뭐 이 부분 문제가 있고 업무 방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그런 언급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 내부 조직에서 내부적인 질서를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개입해서 당부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 시간이 좀 지연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상당히 강한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제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그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복역해왔던 지금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뭐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 쓴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드러낸 건데 일단은 만기 출소 예정보다 5개월 빨리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사실 뭐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석방으로 출소를 할 때까지 계속 그 절차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도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었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 충격적이었고 또 이제 복역하는 과정에서는 뭐 소망교도소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으니 이것은 또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가석방이 또 된 것은 또 이것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인이라고 해서 또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뭐 다른 재소자들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처우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그만큼 대중의 인기를 받아서 성장을 했던 인물인 만큼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 그 김호중 씨가 호송됐을 때도 좀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출소 이후에 첫 일정이 다리 수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리 부상 문제가 좀 뭐 가석방 심사에 참작이 됐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점도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할 때 결국에는 뭐 이런 반성의 기런 개정의 정이 보이느냐, 예컨대 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그런 교화 프로그램들을 이행을 했는지, 작업들을 충분히 이행을 했는지, 혹은 뭐 벌점을 받은 것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뭐 향후에 가석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런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진단서 같은 것도 제출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또 외부에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점 역시도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고려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교도소 과밀로 가석방 문제 이 문턱 자체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교도소가 과밀하지 않았던 시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인의 인격권 보장,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 과밀의 그 판단 기준 역시도 더욱 엄격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시설의 그런 수용 문제, 사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해서 이런 과밀 문제 때문에 가석방까지 고려가 되는 경우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 이번 사안도 사실은 뭐 그런 이미 있었던 과밀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제 배제고 야구부 일부 선수가 광주제일고 야구부에게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29일 이제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배제고 일부 선수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치고 있는 광주 제1고 학생들을 향해서 스타벅스를 가야지, 아니면 뭐 탱크데이 이런 말이 담인, 그러니까 비하성 구호를 외쳐서 논란됐습니다. 사실 뭐 탱크데이 혹은 스타벅스, 지금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역을 비하하는,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그런 혐오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장 코치 등 배제고 교직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현장에서 감독이나 혹은 이 코치진이 이것을 직접 제지를 했는지, 바로 제지를 했는지, 또 학생들의 뭐 지도 과정은 어땠는지, 후속 조치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포츠에서까지 이런 뭐 지역 비하라든지 논란이 좀 퍼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게 보니까 KBO 그 스카우트 관계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선수들 뭐 드래프트 제한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KBO 규약에 의하면은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가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일정 수준 이상 징계, 그러니까 자격 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 자체가 그럼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의 입단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현실적으로 각 구단에서 이번 사안에서 또 주요 지목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추후에 프로 입단 과정에 상당히 좀 내부적인 그런 제한을 둘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학교 폭력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규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장마가 시작된 건데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특히 제주 산간에 18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해안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수도권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서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전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덥겠고요. 대구 28도 등 남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에 제주도에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충청 지방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잦은 샤워와 강한 자외선이 원인인데요. 따라서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보습 성분이 있는 약알칼리성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조증에 있다면 중성이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고 샤워는 36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 안팎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원회 강제 선임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사임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해당 상임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 공문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후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